네, 반갑습니다. 네, 중개사법 강의하는 김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6장으로 갑니다. 제6장의 중개업의 보수예입니다. 보수. 소위 말하는 복비죠, 복비. 이 복비가 법에 정해진 그 한도가 있고요. 그 한도 범위 내에서만 복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바로 보실게요. 보수 청구권. 복비를 받을 수 있는 청구권, 이게 채권이잖아요. 특정 의뢰인에게만 달라할 수 있는 채권인데, 이 채권은 어디에서 발생이 되고 언제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언제 소멸되느냐, 요 내용이 아주 기본적인 시험 관련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중개계약 체결 시에 보수 청구권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중개의뢰계약, 일반 중개계약이든 전속 중개계약이든 중개계약, 의뢰계약 시에 복비 받을 수 있는 채권은 바로 발생이 된다는 이 판례 내용이거든요. 판례가 우리들은 상인이고 상인에게 뭔가를 의뢰를 할 때는 그에 대한 보수를 준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의뢰계약, 즉 중개계약에서 바로 채권은 발생이 된다 하는 거. 자, 그럼 언제 행사할 수 있느냐? 거래가 다 성사가 다 된 이후, 즉 중개가 완성된 이후에 이제 돈을 주세요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 시기로 가요. 예컨대 계약서 쓰는 날 복비 주세요, 오 드릴게요, 오케이 하시면 계약서 쓰는 날에 받으시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지급 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을 때, 시험은 여기 나오거든요. 지급 시기 약정이 없으면 언제 복비를 받아요?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즉 대지완 날에 우리는 복비를 행사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 대금 지급이 완료되었다, 같은 말로 잔금이 다 지급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잔금 지급하는 날에 우리는 복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3번의 소멸. 언제 그러면 복비 청구권이 소멸되느냐? 거래가 성사가 되었는데 성사된 거래가 깨져요. 무효, 취소, 해제, 계약이 깨지는 이유가 우리 개공의 잘못으로, 우리들의 고의 과실로 거래가 깨져버렸다면 그때는 오히려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때는 복비 청구권이 소멸되고 없어져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자, 거래가 성사가 되었는데 우리 잘못으로 거래가 깨져버렸어. 그래서 피해를 본 의뢰인들이 달려와서 양쪽으로 우리들 머리를 붙잡고 막 흔들어, 이렇게. 그러면서 머리 막 흔드는데 그게 딸려가면서도 그래도 복비는 주세요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 우리 잘못으로 거래가 깨지면 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복비 청구권은 소멸된다는 거. 요 세 가지 내용입니다. 발생, 지급 시기, 소멸, 요 세 가지 기본적으로 꼭 보시고,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복비를 그러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복비의 그 한도가 있는데 이 한도가 없으면 참 좋았겠어요. 근데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한도 범위 내에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이론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계산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자, 복비는 기본 개념이 거래 대금에다가 몇 퍼센트 요율을 곱해서 복비를 받게 됩니다. 거래 대금이 크면 복비도 따라서 커질 것이고, 거래 대금이 같다 했을 때는 수수료 요율 곱하기 몇 퍼센트 그 요율이 클수록 복비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크고 요율도 크면 복비도 커지고, 금액이 작고 요율도 작으면 복비도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 금액을 어떻게 잡느냐? 거래 대금을 어떻게 잡고 요율은 몇 퍼센트를 곱하냐? 요것이 딱 결정되면 복비는 그 한도가 도출이 되게 되죠. 매매입니다. 매매는 거래가액에다가 매매가에다가 곱하기 몇 퍼센트 해서 복비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교환입니다. 물물교환. 물건 두 개가 맞교환이 돼요. 그럴 때에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물건, 저 물건, 물물교환이니까 물건 중에 큰 것, 금액이 큰 것을 거래가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컨대 10억짜리 토지하고 20억짜리 상가가
만약에 맞교환된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10억짜리 토지가 금액이 큽니까? 20억짜리 상가가 금액이 큽니까? 당연히 20억짜리 상가가 금액이 크죠. 그러면 20억 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복비를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일 때는 둘 중에 큰 거, 적은 거, 큰 거. 고가의 부동산 가액을 거래가로 해서 몇 퍼센트 곱해서 산출된 금액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자, 임대차는 거래대금 잡을 때 보증금만 있으면 보증금 그 자체가 거래가가 될 텐데, 보통 상가 임대차 같으면 월세가 있죠. 그럼 보증금에다가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기존 보증금에다가 합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상가 임대차 보호프로 가게 되면 요 개념이 환산보증금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래가로 찾게 됩니다. 자, 어쨌든 주택이든 상가든 복비 계산할 때는 임대차 복비의 거래대금 똑같아요. 공식에 외우셔야 됩니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자, 요 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이 안 나와요.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곱하기 100 했던 부분을 곱하기 70으로 고쳐서 거래대금을 찾게 되지요. 자,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에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럼 보증금 1억 더하기 한 달 월세 1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요것이 1억이고 요것이 1억이니까 두 개 합하면 환산보증금 개념이 2억이 돼요. 2억은 5천만 원보다 크죠. 그러면 거래가가 2억이 되는 것이고 2억에다가 곱하기 몇 퍼센트 곱해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증금 예컨대 1,000만 원에 월세가 10만 원이다. 1000에 10이다. 이러면 굉장히 임차인들이 가난하고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1000에 10. 복비를 우리가 답할 수 있느냐? 아니, 복비를 좀 깎아주세요. 그래서 보증금 1000 더하기 한 달 월세 10만원 곱하기 100 하면 요게 1000만원, 요게 1000만원. 합이 2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2000만원은 5천만원보다 더 아랫동에 있죠. 5천만원 미만이니까 5미 7. 5천만원 미만은 5미자 차 5,007로 가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다시 하는 거예요. 보증금 1000만원 더하기 한 달 월세 10만원 곱하기 100을 했던 부분을 곱하기 70으로 바꾸셔야 돼. 그러면 1000만원 더하기 10만원 곱하기 70이니까 여기가 700이 되죠. 1700 합이 1700만원을 거래가로 해서 거기다가 곱하기 몇 퍼센트 요율을 곱해서 받으셔야 된다는 것. 나이스. 그래서 5천보다 미만으로 나오면 곱하기 100 했던 부분을 곱하기 70으로 바꾼다는 거. 5미 7, 5미자차, 유자차 아닙니다. 구기자차 아니에요. 5미자차. 동그라미 3번 5미7, 5미자차. 자, 밑에 분양권. 자, 분양권은요, 거래대금 잡을 때 10억짜리 아파트를 청약해서 당첨이 되었어요. 계약금 냈어요. 1차 중도금 냈어요. 그 상태에서 분양권을 사고 팔아버렸어요.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분양권을 중요한 것이지 10억짜리 현존 아파트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양권의 거래대금은 실제로 분양권이 거래된 그 가격, 그것을 거래대금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납부된 기계약금에다가 중도금 들어간 거 기중도금에다가 혹시 P가 붙었다면 P까지 해서 실제 거래된 돈, 그것을 거래가로 잡게 됩니다. 기계약금 플러스 기납입된 중도금 같은 거 플러스 그 다음에 P가 있으면 프리미엄까지 끼프가 돼요. 끼프다 분양 끊으셨네. 기부 요것을 거래가로 해서 곱하기 몇 프로 곱해서 요율을 곱해서 복비를 계산합니다. 자, 그 밑에 요율이 나와요. 그럼 몇 프로를 곱하냐고 해. 거래대금이 잡히면 몇 프로를 곱하는데 주택일 때는 그 동네 조례로 갑니다. 국토부 0이 정하는 법에 안에서 그 동네 특광시도 조례에서 서울이면 서울 특별시 조례, 부산이면 부산 광시 조례, 경기도면 경기도 조례, 조례에서 정해진 그 한도 요율 범위 내에서 받는 거예요. 국토부령 범위 내에서 특광시도 조례인데 주택일 때 국토부령을 보면 매매나 교환 같으면 0.9%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라.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0.9% 같은 말로 1000분의 9, 0.8% 같은 말로 1000분의 8. 시험은 두 가지 형태로 다 물어봐요.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매매는 1000분의 9, 임대차는 1000분의 8. 그 범위 내에서 그 동네 특광시도 조례로 정해진 요율을 곱해서 복비를 받는데, 그 시도 조례에서 주택일 때는 그 한도액이 주어진 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도액이 있으면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주택 이외의 것들은 주택이 아닌 그 나머지 것들, 상가 건물, 토지, 공장 건물 이런 것들은 국토부 령으로 정해요. 전국토가 똑같다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주택은 국토부령 범위 내에서 그 동네에서 정하는데, 서울 복비하고 부산 복비가 아파트 일대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택이 아니다고 했을 때에는 국토부령이니까 전국이 다 똑같아. 오케이. 그래서 0.9%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봤는데, 다만 특수 물건이 하나가 있어요. 똥올뱅이 3번입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인데 주거용으로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때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서 그 전용 면적 안에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입식,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다 갖추고 있어요. 그 안에서 독자적인 주거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일 때,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런 요건이 다 갖춰지게 되면 매매는 0.5%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받고,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받습니다. 요거 꼭 반드시 보시고,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마지막으로 복비 기준이 나와요. 똥올뱅이 1, 2, 3번 나오는데 시험 문제 이거는 반드시 나옵니다.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자, 똥올뱅이 1번, 동일한 대상물, 똑같은 물건에 동일한 당사자, 똑같은 사람끼리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에 같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갑돌이하고 을순이 사이에 같은 건물인데 이 아파트를요 매매 팔고 그 다음에 임대차 세 얻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자, 갑은 팔면서 세 얻어서 눌러 앉은 거고, 을은 사가지고 바로 세를 주고, 그렇죠,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둘이서 합의가 되면 매매하고 임대차 같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사람끼리 매매 임대차가 같이 이루어져. 그러면 우리들은 중개사무소에서 매매 계약서도 써주고 또 임대차 계약서도 써주는데, 복비는 뭐만 받는다? 매매만 받으라 그 말이에요. 매매만. 임대차는 복비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개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매매도 중개하고 임대차도 중개했지만 사람이 똑같고 물건이 똑같고 같은 시기에 같은 날에 같이 그렇게 해버리면 복비 매매 하나만 받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그래서 매매하고 임대차 날짜를 다르게 하든가, 아니면 매매는 갑과 을, 그다음 임대차는 을과 병으로 임대차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 매매 복비, 임대차 복비를 다 받을 수 있는데, 같은 사람끼리 같은 물건에 대해서 매매하고 임대차를 같은 날에 동시에 같이 진행해버리면 그때는 매매 하나만 복비 받는다는 것이 좀 잘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주상복합 건물일 때 주택은 쫄에 따라 받고 상가 건물은 0.9%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받는데, 이 주상복합 건물이 동일기에 같이 거래가 됐을 때는 이걸 주택으로 받느냐 상가로 받느냐, 아니면 주택 상가를 따로 계산해서 합산해서 받느냐, 그 얘기인데, 자, 이때는요 법 자체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면적 중에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 반가이라는 말은 이제 반을 얘기합니다. 아주 전문 용어죠. 반가이. 온가이 아니라 반가이. 자, 반가이 이상이 주택으로 쓰고 있다 하게 되면 전체를 뭐로 받는다? 주택으로 복비를 받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세 번째, 주택은 쪼레로 가는데, 쪼레, 어느 동네 쪼레냐? 물건하고 중개사무소가 서로 달랐을 때 물건지 쪼레로 가느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쪼레로 가느냐, 그 얘기인데, 사무소가 기준됩니다. 사무소 관할 특광시도 쪼레에 따라서 주택 복비를 받는다는 거. 동명사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동일,
동동동 3번 나오면 매매 간다. 두 번째가 면적. 주상복합일 때 주택의 면적이 반 이상이면 전체주택. 그 다음에 사무소 소지에 관할 쫄에 따라서 주택 복비를 받는다는 거. 자, 마지막 실비. 실비는 이제 실제 비용인데요. 실제 비용은 현실적으로 거의 잘 안 받습니다. 주로 이제 복비만 받는 것인데, 법적으로는 실비도 받을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의뢰인들이 잘 안 줍니다. 자, 어쨌거나 시험 관련해서는 실비가 시험에 나온다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 내용밖에. 동그라미 1번은 권리관계 등의 물건 확인 동그라미. 물건 확인할 때 들어간 비용이 있어요. 물건 확인 비용. 대장도 띄워보고 등기부도 띄워보고 지적도 도면도 띄워본단 말이에요. 그 비용, 물건 확인 비용은 누구한테 받는다? 물건 주인한테 받아요. 그래서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 받는 것이고, 에스크로가 됐을 때 예치해도, 동그라미 2번은 에스크로 예치입니다. 대금을 주지 말고 등기 넘어갈 때까지 어디 안전한 곳에다가 돈을 맡겨 놓읍시다. 에스크로 제도 예치해도가 있었어요. 그때 예치와 관련된 비용이 들어갔다면 예치 비용은 누구한테 받는다? 취득인한테 받는 거예요. 간단히 줄이면 확인 실비는 누구한테 받는다? 확인 실비는 이전한테 받고 예치 실비는 누구한테 받는다? 취득인한테 받는 거예요. 끝. 다음에 봐요. 안녕.